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에 불출마한 현역 의원 7명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관련해서 윤호중 사무총장의 얘기를 듣고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강요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네. 예, 우리 당의 의원들 중 불출마하시는 의원들께 자기 선택으로 네. 이 더불어시민당에 가실 분들이 있으면 당적을 옮겨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희는 기호에 욕심을 내기보다 예. 비례 정당의 의석이 없으면 20번이 될지 30번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의석을 갖춰서 투표용지 앞쪽에 예. 올라오는 것이 당을 찾기에도 편하죠. 네. 그런 차원에서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네, 좋게 말해서 의원 파견이고 의원 꿔주기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민주당이 2시에 의원총회를 또 열고 심기준, 재윤경, 정은혜 3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이 3명의 의원은 앞서 4명의 지역구 의원과 함께 7명을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으로 보내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건데 이게 민주당도 한국당의 이른바 의원 파견, 의원 꺼주기에 대해서 후안무치하다라는 말 이렇게 거센 비판을 했단 말이죠, 앞서서. 했죠. 예. 그 상황이 이제 본인들이 맞게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이제 어느 정당이 더 낫다 못하다라는 얘기하는 건 의미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 저도 사실 처음에는 미래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 기조는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그 당시 비례연합정당, 지금 예. 더불어시민당이죠. 네. 더불어시민당이 그때는 이제 이름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여러 정당들이 녹색당, 미래당 이런 정당들이 이제 얘기가 될 때였는데 그래도 뭔가 어쨌든 그 정치개혁연합이 있을 때였으니까 정치개혁연합이 제안을 하고 그 이른바 플랫폼에 참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래한국당보다 낫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자리에서도. 네.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으로 바뀌었고 정치개혁연합은 물러갔고 그 소수 정당들 몇 개 정당이 나왔었어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그리고 이제 가자 환경당, 가자 네. 평화인권당 이렇게 얘기가 있었잖아요. 다 기억을 하고 다 계시네요. 기억합니다. 예. 기억해야죠. 역사에 이런 일이 과연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는 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자 환경당과 가자 평화인권당은 이제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소득당하고 시대전환이 2석을 이제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이른바 시민사회에서 이제 몇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호 1번에 코로나 관련 이제 의사가 한 명이 1번으로 받았죠. 교수가, 신현영 씨가 예. 됐고 이런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얘기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그 비례투표 용지에 상단에 위치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유권자들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른바 모정당이라고 얘기하니까 모정당들과 같은 순위에 있어야지 유권자들이 비례와 이제 지역구를 같이 찍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더불어시민당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의원 파견이 됐건 의원 꺼지가 됐건 이런 이제 참 웃지 못할 희극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윤호중 사무총장 얘기는 강요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강요는 아니겠지 모르겠으나 네. 이런 말은 정말 이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솔직히 지금 비례투표 용지에 상당히 위치시켜야 우리가 득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라 이거예요. 유감이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그러나 거 상황이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었고 지금 제1야당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솔직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다 알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자꾸만 강요하는 건 아닌데 그들의 이렇게 얘기하면요. 더 짜증납니다, 진짜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굉장히 분노가 느껴지는 분노라기보다는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유권자들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죠. 네. 유권자들을 동원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 할 때도 상대방에 대해서도 무슨 내 욕심을 채우려 하다가도 상대방의 눈치도 보고 이래서 못하는 게 많아요. 그 이른바 양식, 염치 이런 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네. 근데 우리 이 거대 정당들
이런 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그 답변에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이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뭐 최 교수님이 말씀 다 하셨으니까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요즘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과 직접 대면 수업을 하는 게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면 수업을 했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참 곤혹스럽거든요. 뭐 흔히 정치에서 명분과 신뢰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정치는 명분이 제일 중요하지 실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명분이라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다르죠. 야당의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뭔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구상하는데 물론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측면에서 국정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게 여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똑같은 어떤 행태를 했다. 이런 것들은 여당으로서 국정 책임자로서의 그 책임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을 꺼주기 뭐 이번 선거만큼 참 어지러운 선거가 없습니다. 위성 정당의 뭐 셀프 제명에 소위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법을 준수하는 그런 어떤 입법기관이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탈법을 조장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 선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코로나 사태 진정이 되게 되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이 부분을 분명히 목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실리는 이거죠. 앞번호 차지와 돈이죠. 그 앞번호 차지는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선관에 등록된 정당만 해도 40개가 넘습니다. 40개 넘는데 투표용지를 그냥 펼쳐들면 아마 1m도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희한한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번호를 차지하지 못하면은 과연 찍겠습니까? 못 찍는 거죠. 현실적 문제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례정당의 앞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의원 꺼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돈 문제는 그렇죠. 선거 보조금 문제입니다. 선거 보조금인데 30일까지 이제 선거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 440억이 지급이 돼요. 여기서 50%는 원래 정당을 교섭 정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220억 정도가 n분의 1로 분할이 됩니다. 나머지 5석 이상은 5%, 5석 미만은 2%거든요. 그러니까 7석 정도 되면은 5석 미만하고 보조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또한 향후에 이런 연합정당 비례정당들이 뭐 독자 성장을 하든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진행될 경우에 선거 보조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생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금전적 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실리만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총선만큼은 그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갖고 선거 보조금 안 받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좀 사과하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따라가. 결국 이렇게 비례위성정당의 의원을 파견하는 이유가 선거 보조금 그리고 투표용지 순번 때문이다 두 분 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지금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 훌륭하신 많은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의원님들이 계세요. 뭐 경제, 노동, 환경, 뭐 4차 산업 등등 그런 의원님들이 미래한국당에 힘을 보태주시기 위해서 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방송을 언론을 통한 당의 홍보를 위해서 힘을 보태주실 것입니다. 저희는 정확한 숫자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10명 내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 당적으로는 선거 정책 홍보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적이 불가피하다라는 논리인데 역시 궁색한 것 같습니다. 뭐 새삼스럽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의석을 많이 확보해야 그래야지 이제 의석수에 따라서 그 투표 용지에 그 순서가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 저기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더불어시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행태다. 그래서 특별히 어느 정당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정말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건 저 말씀 지금 한 원유철 의원도 너무 잘 알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어쨌든 이렇게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으나 물론 이제 이런 걸 왜 예상 못하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만들었냐라고 탓할 수 있지만 이제 와서 그런 거 탓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거 이렇게 굴러가는데 선거가 26일 날 27일 날이 등록이잖아요. 내일하고 모레가 후보 등록입니다. 그 선거 기간이 17일, 18일이 진행이 되는 건데 전 그동안 글쎄 뭐 이 질문하고 관련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권자들의 선거 거부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네. 이렇게 선거를 치르고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 우리 유권자들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을 강요당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기존에 있던 정당들이야 문제가 없는데 비례정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설령 이제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던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의 자유니까 그거야. 유권자들이 어쨌든 이 선거 제도가 대단히 이상하고 그 편법을 이용해서 대단히 희한한 정당을 만들었다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할 것 같아요. 100%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글쎄 당장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도로. 이게 뭐 법률적으로 뭐 부합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우리 주권자들이 너무 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선택을 강요당하고 찍어라라는 거 아닙니까? 두 거대 정당 중에서. 다른 정당도 있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네. 지역구 뭐 지역구를 찍는 거예요. 근데 비례대표 가지고 얼마나 지금 말이 많습니까? 지금 내일이 등록인데 오늘도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정당이 있어요. 아직도 비례대표 순위도 그렇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좀 그래서 그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주권자들의 그 어떤 선거 뭐 보이콧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런 것들을 뭔가 정치인들에게 메시지를 좀 발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지금 보면 영당 어디 할 것 없이 지금 꼼수 경쟁들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 개입을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들도 제기가 됐고 본인은 뭐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선거 비용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과연 이게 바람직한 선거의 모습이 맞느냐라는 데는 뭐 여러분들이 막 동의를 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실 거고요. 근데 선관위가 여기 대해서 그러면 좀 제재를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선관위 역할, 본연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때는 상당히 엄중한 중립적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본다 그러면은 최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같은 의견인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전부 정치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법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뭐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정치 행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상임위원 임명권과 관련해서 이미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그런 논쟁을 거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더욱더 엄격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일련의 작업들, 일련의 어떤 발표나 정책의 방향을 보면은 국민들 하여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비례 정당에 대한 정당 이름 이걸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일정하고 균형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서 해석이 가능하고 저쪽에서 보면 저쪽에서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책에 있어서 가장 금기시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총선에서 엄중하게 중립 잣대를 가지려고 그러면 명확한 법적인 잣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 과잉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을 가지고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잣대를 댄다는 것 물론 기준을 들이댈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실행을 시키기에는 지금은 그 위력을 잃어버렸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선관위의 역할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선관위가 헌법기구 아닙니까? 헌법기관이고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헌법기관입니다. 근데 선관위로서 지금 우리 이제 이 교수님 말씀처럼 한계는 있을 거예요. 어떤 강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정당법이 있고 선거법이 있어요. 공직선거법. 지금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정당법에 의하면은 해석에 따라서 말이죠. 의원 거주기 같은 경우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고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발이 돼 있는 거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각 정당들의 이른바 위성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당들이 후보를 정하는 이 절차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잘 검증을 잘 하면은 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거나 강제력을 실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선관위가 강력하게 여기에 대한 그 메시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선관위가 너무 지금 이른바 기계적 중립에 지금 안주하고 있다. 기계적 중립의 방패 속에 숨어 있다고 좀 봐요. 예. 선관위가 아주 막중한 기구입니다. 선관위가. 그러니까 선관위가 단순하게 선거만을 관리하는 선거의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면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꼼수들 그리고 편법도 이런 것들을 제도로 걷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예요. 네. 그 법이라는 건 저는 법률 전문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법률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법은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또 그걸 적극적으로 적용하느냐 소극적으로 적용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최종 결정하는 건 법원이죠. 사법부지만 선관위가 헌법기구라면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라면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 이번 선거 너무 심하다라는 데 동의한다면 일반적으로 사회가 동의한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들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시민단체 고발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제가 무슨 뭐 선거 거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강력하게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후보 등록 이런 걸 안 받을 수도 있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리고 정당들에 대한 것도 등록도 취소하거나 예. 이런 걸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네. 컨트롤해보라니 그게 맞다 틀리다를 제가 여기서 단정하는 게 아니라 예. 확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네. 않고 아주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것들은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안 됩니다. 선관위 왜 있습니까? 그 컨설팅 업체에다가 맡겨서 선거 관리하면 되죠. 개표하면 되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뭐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워낙 어느 정도는 열려 있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선거에 중립적으로 대하지 않고 뭔가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걱정이 안 되시나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기계적인 중립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에 그야말로 정확한 잣대를 대고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면은 그 어느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그게 헌법기구니까 네. 헌법기구가 아니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네. 그렇다면 그 헌법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권위를 가지고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선관위를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정치 현실, 선거를 앞둔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실히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야 공이 1, 2당이 고소 고발이 난무한 상황입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는 앞서서 미래한국당 위성정당 만들면서 의원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검찰이 고발을 당했고요. 반대로 또 이해찬 대표가 어젠가요? 그 불출마한 의원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위성정당으로 비례연합정당으로 좀 가줄 것을 종용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어서요. 그 중에 또 공천을 받지 못한 금태섭 의원도 끼어 있어서 또 논란이 됐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글쎄 정당법에 위반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당법 42조가 보면 그 자유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정당 가입이나 그다음에 탈당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네. 저 정당법 42조에 다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물론 두 분께서 법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니,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법률적으로 뭐 해석할 여지도 없습니다. 사실상 저것을 선관위가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마느냐의 문제지 예. 법률적으로 따지는 문제는 사실상 이미 지났다 봐야 되겠죠. 뭐 정당법 42조뿐만 아니라 정당법 뭐 80 공직선거법 뭐 23조, 90조, 88조 등등이 여기에 대해서 선거에 대한 기계적인 중립이 아니라 완전한 중립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제가 참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선관위가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네. 오염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야당이 비례연합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야당 혼자 어떻게 독단적인 그런 걸 한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일반 논쟁이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당이 위성정당 만들어버렸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댈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이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의심이거든요. 그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는,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지의 문제지 법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 비례대표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후보들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례적인 상황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현역 의원들이 비례대표는 순번을 받지 않는 게 그동안의 관행 아니지 않습니까? 관행이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이태규 권은희 의원은 현역 의원인데 이번에 비례대표 순번 받았습니다. 이게 이런 거죠. 같은 당에 소속돼 있으면서 당명이 바뀌지 않고 그러면서 그 당의 비례대표를 한번 했는데 그 당에서 다시 비례대표는 받지 않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의원들은 당이 많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그 궁색한 명분이 있는 거죠. 네. 나름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어긋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요.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법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정치의 사법화를 많이 비난하잖아요. 사법의 정치화도 우리가 비판하고 사법의 정치화라는 게 이른바 사법농단 아니었겠어요. 네.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 다 좋지 않은 겁니다.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는 정치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건 다 이렇게 법망에 구멍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은 강자의 논리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원래 우리 한국 정치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이 또다시 비례대표를 안 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였거든요. 비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례대표라는 게 생긴 원래의 동기도 그랬고 사실 가장 편안하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단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비례대표나 지역구나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비례대표 또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정당의 이합 집산이 굉장히 심해지고 또 비례정당이 생기고 이러면서 당의 이합 집산이 복잡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적을 옮기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해진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의해서 볼 때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요. 이런 것들도 자제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제는 누가 시키는 거? 국민이 시키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요구와 압박에 의해서 시켜야 되는데 그게 거의 이제 무력화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정치부 기자를 처음 시작할 때 선배들이 비례대표는 소수의 목소리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국회에 들어와서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 뽑는 것이다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민생당 같은 경우는 5명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20대 국회에서 근데 2명 제외하고 3명이 또 비례대표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비례 재선 뭐 이런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상황들을 보지 못했던 상황들을 맞닥뜨릴 상황까지 맞게 되니까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사실상 선진국이냐 선진국이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는 정치나 사회의 문화적 척도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하셨다시피 비례를 재선, 삼선하는 이런 문화, 이건 결코 좋은 문화는 아니죠. 원시적인 문화로 봐야 됩니다. 뭐 대표적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비례만 4번 하셨어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정말 어떤 도덕적이라든가 국가적 민족관 이런 것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정치를 해석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비례대표가 전국구에서 비례대표를 만들어질 때 비례대표의 정신이 있어요. 소수 약자를 대변하고 전문성과 기능성을 우선해서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자들에게 비례대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런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소수 정당이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원칙에 사실상 이것이 부합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소수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과연 저 소수 정당이라고 봤을 때 준연동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부합하는 그런 비례대표제 선발이냐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올려서 그러니까 또로 가든 뭐로 가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역시 국회의원 배지라는 것이 참 어떤 의미로 권력의 척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공학적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현실인 거예요. 네. 그에 전혀 거의 지금 넘지 않는다. 그에 불과한 그런 대한민국 정치 과잉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앞서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서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좋은 법안들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정치인으로서 롱런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과연 4년의 시간으로 모자라서 비례 재선, 비례 삼선을 우리가 시간을 더 줘야 되는 건지 국민들이 참 의구심이 듭니다. 비례는 한 번 정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전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신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직 뭐 이 정당에서 이분들을 이제 비례대표로 최종 확정도 아직 안 했으니까 우리가 네.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설령 이분들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국민들의 여론이 어떨지 이게 결국 표심으로 반영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려고 봐요. 그리고 예, 예. 또 하나 문제가 이 권력이라는 게 이 정치를 움직이는 가장 동력 아닙니까? 권력의 현실. 우리가 그래서 흔히 이제 권력 정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현실 네. 정치, 뭐 파워 폴리틱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권력 정치라고 말하기보다도 저는 이건 뭐 정치인, 정치적인 욕망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냥 출세. 그 출세에 대한 욕구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긴 합니다만 이번에 보여준 여러 가지 그렇다고 이번에 출마한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렇지는 않은데 다른 때보다 유난히 이번에 너무 졸속으로 급조되고 공천도 급조되고 공천된 비례대표 후보들의 그 검증도 대단히 부실해 보이고 네. 공천도 급조된 데다가 부실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갑자기 새로운 신인을 발굴하는 건 좋은데 이런 인사들이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나? 그럼 국회의원이라고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지금 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너무 혼란스럽다. 너무나 뭐 저기 그 공허한 얘기고 뭐 그런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뭐 공허한 얘기긴 하나 어떤 뭐 학자적 입장에서 또 평론적 입장에서는 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네. 참 이상한 선거를 우리는 지금 사실 목도하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여당은 야당 복이 있는 것이고 야당은 여당 복이 있는 것이고 여당과 야당은 코로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평범한 현실적인 상황이라 그러면은 아마 국민적 비난이 아마 빗받칠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교모하게도 그것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정치권이 해서는 안 될 어떤 행동들을 그대로 다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묻혀서 이게 안 보일 뿐이죠.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고요. 국회의원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개인의 욕망이 돼서는 안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치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국회의원이 왜 되십니까? 물으면 그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이것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국민의 양심을 걸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일종의 추세가 됐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래통합당 모 의원이 컷오프 됐습니다. 컷오프 됐는데 이 사람이 불교 신자예요. 정각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모 의원이. 그런데 이 사람 기독자유당 비례 1번으로 갔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그 존중받아야 되고 귀감해야 되는 그런 정치인의 행동을 보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정치를 신뢰해야 될지 이거는 우리 정치권들이요. 코로나 덕분에 지금 모든 것이 묻어나가지만은 이건 정말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고 일반 100분이라도 좀 국민들한테 머리 숙이고 이건 반성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정당이라는 게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뭡니까? 지역구와 이 비례대표 후보가 연동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득표율에 따라서 전체 의석이 정해지고 지역 구석을 빼서 이제 비례가 정해지는 건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비례정당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법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은 지역구 후보도 당연히 내야 되고 비례 후보도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꼭 법에 있어야 하냐고요, 우리가. 우리가 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 꼭 모든 게 법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치인들만 왜 이렇게 어기냐고요, 이런 거를. 그리고 A 정당은 완전히 지역구만 내고 B 정당 자신의 자매 정당 또는 위성 정당은 비례만 내고 이런 정당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희가 이 얘기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종인 전 대표 아까 이 교수님 말씀 중간에 잠깐 나왔었는데 원래 당초에 그 통합당에 합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논의가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영입을 타진한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두 번째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나왔다 그러면은 입당이 아마 기정사실화 된 걸로 봐야 될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이 또 실패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한국 통합당이나 김종인 전 대표나 상당히 정치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왔다는 것은 입당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그럼 다시 입당 얘기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참 궁금하실 텐데 저는 분석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결국 지금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총선 이후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김종인 전 대표가 총선 끝나고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아니면 당을 떠날지 이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당의 잔류를 한게 되고 황교안 대표의 일종의 그 헤드쿼터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면은 꽁 잡는 예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당내 리더십이 문제가 되고 있죠. 여러 가지 공천 작업이 있어서 뒤늦게나마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싶어서 통합당이라든가 한국당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공천 작업을 뒤집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독이 될지 악이 될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만약에 가정을 해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선거의 총선에서 기대 이하의 실패를 했다. 이 가능성을 두고 본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 같은 사람이 전 대표 같은 사람이 대구에서 당선을 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황교안 대표 체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는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총선에 대한 책임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김종인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상당한 방어에 거칠 수 있다라는 그런 공학적 논리가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총선 앞둔 상황에서 상당한 갈등이 유발되면서도 불구하고 공천을 소위 갈아엎는다 이 부분들은 그래도 총선 뒤에 최소한의 방어망을 가져야 되겠다는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 해고의 논의가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총선 다음을 생각한다라는 뭐 그런 점도 뭐 있겠죠. 있을 수가 있는데 본인은 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또 했다네요.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김종인 전 대표가
그 이제 선대위원장을 수락할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난번도 거의 수락 단계에 갔다라고도 얘기했는데 결국은 무산됐잖아요. 뭐 그렇죠. 불과 얼마 전입니다만 김종인 전 대표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총선 승리에 많이 기여했죠. 2012년도, 2016년도. 예. 그 지금 통합당으로서는 어쨌든 통합당과 민주당이 지금 글쎄 어디가 승리할지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뭐 예. 수도권에 박빙이 뭐 예상되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중도로의 외연 확장의 어떤 힘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대표가. 그러니까 절실한 거예요.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지금 그 부분이. 그리고 특히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출마를 한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인 선거 지휘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리고 지금 뭐 이 공천 이제 파동도 있었고 말이죠. 통합당이. 이러다 보니까 김종인이라는 카드가 더욱더 절실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뭐 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네, 지금 미래통합당 일부 후보들이요 선거운동 가뜩이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요인 때문에 또 선거운동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얘기를 먼저 해보면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는 단체에서 대학생 단체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선거운동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 강한 항의를 하기도 했고 또 뭐 오세훈 후보뿐만이 아니고 나경원 후보나 김진태 후보 등들도 현장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공정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 아니겠습니까? 이 공정선거를 방해한다는 것은 폭력 행위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과도한 대진연연합의 활동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사실 선거법 90조 위반이죠. 형사소송법 형사법에 형사법 90조 선거 방해 혐의로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면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다행히도 지금 경찰에서 재발 방지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 예. 오세훈 캠프 쪽에서는 그걸 받아들였고 다시 선거 운동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경찰이 엄정한 잣대로 돼야 되죠.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선거의 공정성이 깨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 또 계란 투척이 일어났어요. 예. 이런 것들도 이 어떤 지나치게 지금 이번 총선이 진정한 대결로 과열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뭐 작년부터 예측을 했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철저한 진영 대결이 될 것이고 중도 쪽의 정치적 편의 현상이 상당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될 것은 공권력입니다. 공권력이 여기에 대해서 희미한 잣대를 보인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은 이 민주주의 선거에 가뜩이나 진정한 대결이 치열한 상황에서 자칫하면은 그 선거에 대한 공정성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20대 총선 때는 제3지대 그러니까 중도에 대한 어떤 요구가 많았다면 이번에는 양 진영 간의 대결이다라는 분석이셨거든요. 글쎄요. 역시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당연하죠. 이번에 선거가 워낙 뭐 진영 간의 대결 구도로 지금 돼 있는 것이고 그걸 피하자고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네. 보다시피 이렇게 됐어요. 좀 그래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뭐라고 그러니까 선거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선거 민주주의의 기본은 또 정당 정치고. 근데 정당이 저렇게 지금 파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선거도 파편화되어 있고 형이화돼 버리고 말하고. 근데 더군다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 이런 선거운동 방해 이런 범죄 같은 예. 혐의들 예. 이런 것들은 선거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권력이 강력하게 해서 네. 소소소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못된 행동을 하면 정말 법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선거가 혼탁한 데다가 선거가 구조 자체가 혼탁해져 버렸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방치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이 수밖에 부분은 없죠. 뭐 정치 불신이나 그리고 뭐 보수 진보의 또 진영 논리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고 그렇죠. 민주주의의 당연하죠.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법치의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